신고가 접수된 건 2009년 3월 19일 오전 7시 38분쯤이었는데요. 천안의 한 지구대에 옆집 여자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침 이웃 옆집 여자가 어디에 쓰러져 있었길래 이웃이 그걸 목격한 거지? 남의 집에 들어갔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신고자가 이걸 본 겁니다. 이웃 주민 신고자분이 뭘 봤길래? 어디? 어? 어? 어머! 뭐야? 사람이 이렇게 옆으로 쓰러져 있는 거잖아. 맞지? 아 이건 놀랄만하다. 아 뭐야? 신고자가 밭에 가는 길에 누가 쓰러져 있길래 처음엔 술에 취해 잠이 들었나 싶어서 깨우러 갔다가 하얀 티셔츠가 빨갛게 피로 젖은 피해자를 보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티셔츠가 피로 젖어 있었다. 그래서 당시 천안 서북서 형사들과 가수팀이 동시에 출동했는데요. 농가주택 여러 채가 공용으로 쓰는 마당에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몸에선 7개의 자창이 발견됐다고 하고요. 야 자창이 7군데나요? 아, 무슨 일이야, 이게. 발견 당시 얘기를 들어보니까 피해자가 운동복 차림의 맨발이었는데요. 발바닥에 피와 흙이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수사팀이 인근에서 공격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혈흔을 따라 쭉 갔는데 집안, 그것도 안방에 또 다른 여성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건 뭐야? 한 집에 사는 가족이었던 거야? 아,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네요. 그럼 지금. 모녀였습니다. 저런. 그러니까 이제 마당에 쓰러져 있던 여성이 20대 딸, 그리고 이제 안방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는 50대의 어머니였는데요. 어머니가 이혼을 한 후에 모녀가 같이 산 지 1년도 채 안 된 상황에서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던 거였습니다. 야, 이 모녀가 한 가정이. 그러니까.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모녀를 다 이렇게. 수사팀은 당시 면식범의 소행으로 추정했습니다. 어머니의 몸에서 자창이 16군데나 발견이 됐었거든요. 애초에 범행 대상이 어머니였다고 본 거죠. 아유, 야, 딸도. 어떻게 16군데가 나오지? 근데 자창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체 엄마를 왜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공격했는지 형사들도 좀 놀란 상황이었거든요. 자창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왜요? 어땠길래요? 범인이 엄마의 입 양쪽을 칼로 찢어놨다고 합니다. 잔인하다. 왼쪽은 1.5cm, 오른쪽은 3cm 정도 찢어져 있었다고 하고요. 입을 왜 찢었다는 거야? 아, 왜 그렇게까지 한 거예요? 그러게요. 이게 그 정도면 범인이 엄마한테 뭔가 원한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죠. 면식범의 무게가 쏠렸던 이유는 더 많았습니다. 일단 집으로 들어가는 문은 현관문이 유일한데 최초 목격자 진술로는 집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창문에 설치된 방범 장치도 훼손되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바로 옆에 세입자들이 아침 7시경 출근하기 전까지 비명 소리를 못 들었다고 해서 범행 시간이 30분 내로 굉장히 짧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들이 언제 출근하는지까지도 미리 다 파악이 돼 있었고. 야, 이게 30분 만에 모든 걸 계산하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합니까? 아, 그러니까. 현장에서 범인을 추정할 만한 단서는 없었나요? 지문이나 이런 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바닥에 피 묻은 족적이 여러 개 발견됐는데 족적 문양이 전부 같은 걸로 봐서 범인은 한 명으로 좁혀졌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혈흔으로 범행 당시 상황을 추정했는데요. 범인은 모녀가 있는 안방으로 침입해 가장 먼저 엄마를 공격하고 이후 딸을 공격한 걸로 추정이 됐습니다. 엄마의 양손과 목, 어깨 등에서 저항은이 발견되는 걸로 봐서는 엄마가 온몸으로 범인을 막아서며 저항했던 걸로 예상됐고요. 온몸을 이용해서 이제 따님을 지키려고 했던 것 같네요. 아니 근데 저 정도로 공격해서 사람을 죽일 거면 범인 몸에도 피가 많이 묻어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어떻게 도망을 갔지? 그러니까. 모녀가 살던 집 바로 뒤에 있는 비탈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평택으로 가는 국도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곳이라서 만약에 그 길로 도주를 했다면 눈에 띄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추정이 됐고요. 실제로 국도로 가는 비탈길 중간 지점에서 칼날 길이만 18cm 정도 되는 식칼을 하나 발견하는데요. 머리카락이 뒤엉켜 칼날에 붙어 있는 데다가 마르지 않은 혈흔이 잔뜩 붙어 있어서 범행에 쓰인 칼로 추정돼서 감식을 맡겼다고 했습니다. 야, 어떻게 발견하셨을까? 비탈길에 피 묻은 칼이 나온 거네요. 일단 그 정도면 범구가 확실해 보이긴 하는데 근데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는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래 대체 그 결정적인 증거라는 게 뭘까? 지금부터 보여드릴 텐데 흐린 눈으로 보셔도 보일 겁니다. 모녀가 살던 집 바로 옆에 있던 비닐하우스 뒤편에서 이런 걸 발견합니다. 사진을 함께 보시죠. 뭐지? 아, 뭐야? 뭐야? 어머! 아, 똥이잖아요 저거. 인분이잖아요, 저거.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도둑놈이 꼭 옛날엔 돌 뜨면 집에서 똥 싸고 가거나 그런 거 있었어. 그런 걸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안 저도 잡힌다.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네, 안 네. 잡힌다, 이런. 근데 이게 이제 두 가지잖아요. 와서 이제 범행 전에 저런 일을 벌였거나 범행 후에 했거나인데 둘 중에 그때 하나죠. 누가 볼 수도 있고 분명히 신고 시간도 오전이고 범행을 30분 만에 했다. 그러면 범행 끝나고 나서는 다시 도망가기 너무 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웃이나 다른 사람이 그랬을 리는 없었던 거예요. 네. 네. 지금 사진상 왼쪽에 보이는 게 구겨진 종인데요. 뒤처리를 한 걸로 보였고요. 양옆에 족적이 찍혀 있었는데 범행 현장이었던 집안에 찍힌 족적과 똑같은 문양이었습니다. 아 족족이. 참 저게 증거라니. 그래서 처음에 연쇄절도 사건을 얘기하셨구나. 네, 현장에 뭐 대변 노가 안 잡힌 대로 속설 때문에 맞아. 결국에는 그 연쇄절도범도 이 살인범도 이것 때문에 잡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대변 자체는 DNA가 없어요. 아. 음식이기 때문에 아, 장기에서 이제 표피가 붙어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DNA로 휩싸여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뒤늦게 발견을 하거나 이러면 음식이 체내에서 소화된 거기 때문에 쉽게 부패돼서 사실 그것도 이제 손실되는 경우가 많아서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놈들이 그렇게 싸고 가는 거야. 안 걸릴 걸 알고
저게 범인 거라고 해도 아무것도 안 나올 수도 그렇죠. 있다는 그럴 얘기네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네, 얘기죠. 네. 뭐 그렇긴 하지만 일단 현장 증거니까 과수팀이 면봉으로 겉과 중간, 깁스강 부분까지 찔러서 일단 채취한 후에 국과수로 보냈습니다. 혹시 몰라서 급속 냉동까지 시켜서 보관까지 하고 있었고요. 야, 극한 직업이네. 저걸 이거 급속 너무 냉동까지 힘들다. 시키고. 그 사이 모녀의 주변 인물을 조사하던 수사팀이 사망한 엄마가 사건 발생 전날 어떤 남자와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는 진술을 확보합니다. 결정적으로 이 남자의 지문이 모녀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도 찍혀 있었기도 하고요. 아, 사건 전날 같이 술을 마셨다. 아, 그리고 집 현관문 손잡이에 지문까지 나왔다는 건 이거는 유력한데요. 그게 누군데요? 엄마가 만나던 남자친구였습니다. 남자친구. 아, 이혼을 했다고 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전날까지 데이트를 한 남자친구가 왜요? 왜? 그리고 심지어 딸까지 할 이유가 있나? 근데 더 심스러운 것은 이 남자친구가 자꾸만 수사팀에 와서 거짓말을 합니다. 전날 피해자와 만나지 않았다고 진술을 했다가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 계속 번복을 하는 거죠. 저 지문이 나온 것도 그동안에 집에 몇 번 갔기 때문에 지문이 나온 거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거짓말만 안 해도 남자친구면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짓말을 왜 합니까? 거짓말 하면 이상해지는 거죠. 이상해지죠. 그렇죠. 이상해지죠. 그래서 결국 털어놓은 진술이 전날 자정까지 데이트를 하고 헤어졌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 남자친구가 진술한 대로 CCTV를 확인해 봤더니 맞아떨어졌습니다. 야, 그럼 애초에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왜 거짓말을 해요? 어. 왜 거짓말을 해? 만난 적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 남자는 가정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아, 그 아내 몰래 이 피해 여성을 만났던 거죠. 그 범인은 누구지? 그러면 그 어머니 주변에 또 다른 원한이 살 만한 사람이 또 누가 있었을까요? 모녀의 먼 친척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들이나 이웃들까지 전부 참고인 진술을 받았는데 한결같이 이 피해자가 주변에 베푸는 성격이라 척진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사 초반에 용의자가 다시 제로 상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팀은 피해 여성이 일을 하던 동네 과수원부터 잠깐 일을 했던 공사장 일용직 노동자에 또 가끔 고스톱을 쳤던 동네 이웃들까지 모두 알리바이를 확인하고 동시에 대변에서 DNA가 나오면 바로 대조해 보려고 타액도 채취를 해서 수집을 합니다. 그렇지. 혹시 뭐냐면 지금 용의자가 0이니까 그렇지. 주변 인물들의 DNA를 싹 다 받아만 놓으면 대조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군요. 예. 그쵸. 혹시나 대변에서 DNA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직 모르지만. 그렇죠. 예. 근데 이 수사팀이 탐문을 하다가 최근 동네에서 이상한 일이 2번이나 있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상한 일이요? 50대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이유를 알 수 없는 화재가 2번이나 발생했는데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은 남자친구가 불을 지른 걸로 추정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헤어지자고 했다고 여자친구 집에 불을 질러요? 이야, 그것도 2번이나. 상당히 위험한 놈인데요? 형사들도 위험 인물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 사람 주변을 탐문해 봤는데요. 두 사람이 헤어진 이유가 사망한 엄마 때문이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수사팀이 방화 사건으로 조사받을 게 있다고 피해자를 서로 불러 불 피해는 없었냐, 몸은 괜찮냐 하면서 남자친구랑 헤어진 이유를 슬쩍 물어봤는데요. 사망한 애 엄마랑은 오래전부터 친했는데 남자친구와 만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 조심하라고 절도전가도 많고
감방에 오래 있었다. 사귀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헤어지자는 말도 대놓고 못하고 연락을 피했더니 집에 불이 2번이나 났다고 했고요. 절도로 교도소에 오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당연히 무섭지. 피할 만도 하죠. 근데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산망한 엄마가 그 남자와 또 이렇게 아는 사이였나요? 네, 과거에 이 사망한 여성이 이 남자의 옆집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계속해서 사고를 치고 교도소를 들락달락 하니까 참다 못한 아내가 어린 자식을 두고 집을 나갔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 사망한 여성이 아이가 안쓰러워서 그 남자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애 밥도 챙겨주고 이렇게 돌봐줬다고 했습니다. 교도소 가 있는 동안 그러니까 애를 돌봐줬어요? 이게 한두 번 뭐 그랬던 것도 아니면 오랫동안 애를 대신해서 봐준 은인인 거잖아요. 근데 이 남자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는 말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이유라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쵸. 네. 그러게요. 그냥 연락만 피했다고 했는데. 네. 어떻게 된 상황인 거죠? 이 남자가 평소에도 집착이 심했는데 여자친구가 자꾸만 전화를 안 받으니까 여자친구 지인들을 찾아가서 이것저것 캐묻고 다녔던 걸로 추정이 됐습니다. 집착까지 했네. 아주 무서운 사람이네. 아니 과거 때문에 여자친구가 피하는 거면 돌아서야지. 그걸 왜 또 캐고 다닙니까? 그런데 수사팀이 참 대단했던 게 이 남자가 전과 17범이었는데 대부분이 특수절도였거든요. 절도범들 사이에서 범행 현장의 대변을 보면은 경찰에 잡히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으니 그때 수사팀이 현장 증거를 그냥 넘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비닐하우스 대변이 그 남자 거다? 그 대변의 DNA가 좀 일치를 하냐 안 하냐의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진짜 이 남자가 범인일까요? 자, 그래서 천안 서북경찰서 형사들이 이 남자한테 방화 혐의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면서 서로 불렀는데요. 방화 당일 알리바이만 확보한 후에 그냥 돌려보냈다고 했습니다. 아니 뭐야 이게 뭐야. 그럼 모녀 사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같은 날 국가수로부터 이 대변에서 아무것도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나오면 이제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과수팀이 급속 냉동한 대변을 통째로 국과수에 다시 보냅니다. 그 샘플 채취한 거 말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범인을 잡겠다는 의지로 이게 냉동까지 했는데 나와야죠. 그래서 결과는요? DNA 확보했습니다. 나왔네. 숙소를 뒤집었네요 나왔어. 이제. 그러면은 이제 맞춰보면 되잖아요. 지금 그 용의자랑. 네. 이 남자의 DNA와 일치했나요? 일치합니다. 주변인들 탐문하면서 미리 받아뒀던 DNA 중에 이 남자 DNA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제 범인 이놈도 이럴 줄 모르고 거기다 싸질러 놓은 거겠지. 근데 지금 털어줬잖아요. 별다른 그 모녀 살인 사건에 대해서 언급도 하지 않은 채. 근데 무언가를 낌새를 차리고 그대로 도주해버린 것도 어떡해요? 수사팀이 바로 이 남자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부터 파악했는데 집 인근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바로 잠복에 들어갔고요. 근데 그때 이 남자가 갑자기 천안 서북서 형사팀으로 전화를 겁니다. 제보할 게 있다면서 담당 형사를 만나고 싶다고요.
나 뭔 제보를 해요? 잠복을 하고 있는데 먼저 전화를 했다고요? 아니 자백도 아니고 제보라니 무슨. 네. 참 드러나 봅시다. 그런데 뭔 제보를 했다는 거예요? 아침 7시 반쯤 일 때문에 그날 피해 여성이랑 할 얘기가 있어 그 집으로 갔는데 어떤 남자가 집 뒤편에 있는 비탈길로 뛰어 올라가더니 차가 쌩쌩 다니는 국도를 무단횡단하더랍니다. 그리고는 그 길에 뭘 버리고 평택 방향 국도를 따라 뛰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격자 진술이잖아요. 본인이 범인이 아니라 자기가 봤다, 범인을. 황당하다. 근데 더 황당한 건 그 도망가는 남자의 얼굴을 봤는데 피해자 옆집에 사는 남자라고 한 겁니다. 옆집 남자라고요? 근데 왜 터명할 때 얘기를 안 해? 경찰서까지 한 번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방화로 한번 경찰서에 불려가니까 들통날까봐 미리 약을 치네. 그런가 보네요. 그래서요? 뭘 버리고 도망갔다는 걸 봤다는 얘기를 듣고 수사팀이 놓치질 않습니다. 이 남자를 앞장 세워 국도로 가는데요. 진짜 이 남자 말대로 국도 옆에 하얀 바탕에 파란 점이 찍힌 장갑 한 짝이 떨어져 있었는데 거기에 혈흔이 잔뜩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피 묻은 장갑이요? 아, 근데, 아니, 그 장갑에 자기 DNA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못 하는 건가? 그걸 왜 굳이 목격자를 자처하면서 증거물을 추가로 찾게 해준 거지? 그러니까. 어? 장갑에서 혹시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이런 건 국가수에 긴급 요청하면 1시간 내에도 나옵니다. 피해자 DNA랑 이 남자 DNA가 모두 확인됐습니다. 야, 그렇게 빨리 확인돼요? 대단하다. 아니, 들킬 만한 거를 왜 본인이 다 싸지르고 다니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수사팀이 국가수 결과를 받자마자 이 남자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 사이에 두통이 심해 병원에 입원해 있다면서 당장 경찰서로 못 간다고 했답니다. 야, 또 거짓말하는 거 정말 아니야 너무 이거? 싫다. 또 거짓말하는 거야. 또 거짓말하는 거야. 싫다 진짜. 그래서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사팀이 전화로 결정적인 증거 확보를 했고 집에 압수수색하러 가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언제 병원에서 퇴원했는지 그새 집 대문 앞에 이 남자가 떡하니 서 있었다고 합니다. 아유 구질구질해. 그게 막아선다고 막아치냐고. 그러니까 집에 뭔가 있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못 가게 이렇게 막고 있는 거죠. 그 옆집 남자가 버렸다고 주장했던 장갑의 나머지 한 짝이 그 집 책상에서 발견됐고요. 서랍에 생활정보지가 있어서 펼쳐보니까 몇 장이 찢어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페이지 수를 맞춰봤더니 대변 옆에 뒤처리했던 몇 장이랑 그 페이지 수가 맞아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아, 그것도 챙겨간 거구나. 그거 너무 황당하다. 자기 꾀에 자기가 빠졌네. 스스로 무덤을 판 거네요. 그렇지. 범행은 스스로 인정을 했을까요? 자, 현장에서 수갑을 채우려고 하니까 자기는 범인이 아니라면서 강하게 저항을 한 모양입니다. 서해 와서도 계속해서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고 하는데요. 증거를 들이대니까 그제서야 바로 꺾이더랍니다. 부인해봤자 시간 낭비지. DNA도 있고 목격자인 척하면서 말했던 그 범인 쓴 장갑도 본인 건데. 아니 정말 소문 때문에 모녀를 잔인하게 살해했던 게 맞습니까? 범인 주장으론 피해자가 자신이 전과자인 걸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녀서 따지려고 집에 찾아갔는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화를 내길래 홧김에 주방에 있던 칼을 들고 휘둘렀다고 합니다. 딸은 옆에서 소리를 지르며 엄마 앞을 막아서길래 칼로 찌른 거라고 했고요. 아무래도 형사들이 점점 살인에 대한 증거를 찾아서 압박을 해오니까 범행은 인정하되 우발적으로 홧김에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주장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사건 전날 밤에 8시쯤에 범인이 피해자 집을 찾아간 걸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범인한테 다시 확인을 했더니 전날 밤에도 따지러 갔는데 현관에 남자 신발이 있어서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 전날에는 그 남자친구분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 신발을 본 모양이네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다시 이 집에 찾아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찾아갔는데 어떻게 이게 우발적이냐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 그 애까지 돌봐줬는데 어떻게 은혜를 그렇게 갚을 수가 있어요? 이해 안 간 행동 중에 하나가 피해자 어머니 입을 이렇게 양옆으로 찢었다는 건 왜 그렇게까지 한지는 혹시 얘기를 했습니까? 더는 말을 못하도록 칼로 입을 찢은 거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전과자인 게 부끄럽다고 지금 알려지기 싫으면 애초에 범죄를 저지르지 말았어야지. 그렇지. 또 전과를 또 쌓을 만한 짓을 또 한 거잖아요, 본인이. 그렇지. 저는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됐는데요. 대체 비너스에 왜 배변을 두고 간 거랍니까? 범행을 하러 가던 길에 배가 아파서 볼일을 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긴 거기서 DNA가 나올 줄 알았으면 그렇지. 뭐 몰랐겠죠? DNA가 나올 몰랐겠지. 줄 전혀 몰랐겠지. 저는 거기서 그 뒤처리했던 종이를 집어서 챙겨갔다는 것 자체가 그 속설을 알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